지난 시간에 이제 그 다윈의 그 진화론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다윈의 진화론의 그 핵심 내용이 뭐고, 또 다윈이 그거를 발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다윈의 진화론이 발표됐을 때, 즉 종의 기원이 발표됐을 때 반응이 어떠했는가, 이 부분을 이제 좀 살펴보고, 다윈 이후에 그 진화론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이 부분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다윈의 진화론이 발표됐을 때 그 사람들의 그 입장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형태로 그것이 이제 그 수용됐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어찌됐든 그 다양한 형태로 됐지만은 진화론은 대세가 됐고, 결국 그것이 이제 이 생물학계에서도 19세기 후반에는 이제 그 주도적인 어떤 이 생물체의 다양성과 진화를 설명하는 그 주도적 이론으로 이제 수용이 되게 되는데,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워낙 급진적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좀 다양한 그런 관점과 또는 제안들이 이제 생물학계 또 기타 여러 인사들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윈의 진화론에 의하면은 결국 모든 생명체가 처음에 어떤 하나의 조상 또는 그걸 딱 하나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하나 또는 소수의 그런 프리미티브 원시적인 그런 형태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오랜 시간의 진화를 통해서 이제 현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그 생명체로 나타나게 됐다. 그렇게 이제 그 주장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면은 인간이라는 존재도 진화 과정에 그런 산물로서 볼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인간만의 어떤 고유한 특성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연적인 과정에 그런 결과로서 생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인간에 대한 관점에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좀 받아들여지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심리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신에 관한 그런 관점에 있어서도 이제 새로운 이론들이 이제 등장하게 됐는데, 예를 들면 시그먼트 프로이드라고 우리가 현대 정신 분석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 그런 인물로 평가되는 이 프로이드 같은 경우도 바로 이제 이 진화론의 그 영향을 받아갖고 이제 인간의 어떤 정신에 대한 것도 이제 이런 각도에서 접근하는 진화 심리학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런 함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워낙 이런 인간을 결국 동물 또는 그 이하의 어떤 프리미티브 오리진으로부터 이제 나온 걸로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은 그 당시 생물학자들한테도 너무나 급진적인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이런 여러 생물학자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알프레드 월리스라든가, 이 알프레드 월리스는 다윈과 거의 같은 시점에 이런 자연 선택의 개념을 이제 생각해낸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알프레드 월리스라든가 또는 세인트 조지 잭슨 미바 같은 그런 학자들은 아무리 자연 선택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인간의 어떤 정신이라든가 또는 영혼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고 이거는 동물과는 구별되는 어떤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그 신적인 개입이 있어야 된다라는 좀 그런 좀 제안을 하게 됐고, 이런 그 사상은 이제 캐톨릭의 그 진화에 대한 관점에 영향을 또 미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뭐 나와 있는 이런 여러 사상가들의, 그 당시 사상가들의 이러한 그 주장들은 다윈의 어떤 자연 선택설의 주장이 너무 급진적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뭔가 좀 그래도 인간의 어떤 그 독특성,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물과 구별되는 그런 뭐 도덕감이라든가 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조성, 이런 크리에이티비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동물과 좀 구별되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좀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시도했던 그런 그 당시에 제안들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 중에서 이 theistic evolution, 유신 진화론, theistic evolution은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이제 진화론을 이제 수용한 어떤 일부 학자들은 그래도 진화가 물론 자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결국 그거의 배후에는 신의 어떤 가이던스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고, 이후에도 종교계에서 진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사 그레이 같은 사람은 그 당시 하버드의 생물학 교수였었는데 다윈의 진화론을 굉장히 서포트를 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가 신에 의해서 이게 가이드되는 진화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아주 또 강하게 했는데 대표적인 이제 유신 진화론자로서 평가될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워낙 진화가 그때 유행하던 그런 대세였기 때문에 사뮤엘 버틀러라든가 조지 버나드 쇼 같은 그런 문학가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는데 뭔가 그래도 이 자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크리에이티비티가 있기 때문에 이 진화가 이루어지더라도 뭔가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을 또한 주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19세기 후반의 영국, 이때는 진화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졌던 그런 시기였었고, 그런 면에서 이제 다윈의 진화론이 어떻게 보면은 용이하게 수용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사회적 환경을 가지고 있었고, 바로 이런 때 이제 다윈이 자기의 진화론을 이제 주장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19세기 말을 이제 거치면서
물론 이제 많은 논쟁과 또 많은 반대, 특히 종교계로부터 그 보수적인 어떤 그 종교계로부터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19세기 후반에 가서 이 다윈이 주장한 자연 선택설은 생명의 다양성과 어떤 진화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생물학적 이론으로 이제 학계에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이렇게 뭐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다윈의 진화론을 강력하게 옹호했던 그런 그 학자들, 특히 이제 토마스 헉슬리라는 그 당시에 젊은 그 생물학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토마스 헉슬리는 그 당시에 좀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상가들과 함께 하나의 그 소셜 그룹,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친교 그룹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매달 한 번씩 만나갖고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나누고, 또 그때 어떤 학계에서 또는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일종의 사교 모임을 형성을 했었는데, 이제 그 모임을 통해서 그 다윈의 진화론이 학계에서 중요한 이론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헉슬리를 중심으로 한 이 9명의 이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그때 그 친교 모임, 그거를 이제 엑스클럽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름이 좀 독특한데요. 이 엑스클럽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다윈의 진화론이 그 학계의 중요 이론으로 확립되는 데 있어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론을 했고, 사실 그 학계 내에서도 굉장한 어떤 그 스트러글 또는 이 갈등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헉슬리가 상당히 이 그 종교계의 반발을 아주 이 엑스클럽을 그 중심으로 해갖고선 잘 이렇게 막아내고 다윈을 아주 강력하게 옹호함으로써 이 다윈의 이론이 결국은 학계의 주도적 어떤 그 이론으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그 별명이 다윈의 불독이거든요. 그만큼 이 다윈을 이제 강력하게 옹호했고, 이제 이 사람이 또 유명한 건 1860년에, 그러니까 다윈이 종의기원을 발표한 다음 해에 그 영국 이 학술 단체에서 이제 주관하는 어떤 그 연례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이 다윈의 이론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뮤엘 윌버포스라는 그런 그 옥스포드의 주교하고 이 헉슬리, 토마스 헉슬리하고 이제 또 논쟁을 벌린 사람으로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논쟁에서 이제 헉슬리가 상당히 그 다윈의 이론을 효과적으로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일설에 의하면 그런 얘기가 있죠. 이제 윌버포스가 나중에 헉슬리한테 만약에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유래한 것이라면은 당신은
그 어느 쪽 그 부모가 원숭이 뭐 쪽이냐 뭐 이런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술적인 토론 그거하고는 이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좀 그런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이제 헉슬리의 역공을 받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헉슬리가 이제 그런 그 윌버포스의 질문에 대해 갖고 나는 이렇게 상대방을 그 이론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난하는 그런 인간의 그 자손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원숭이의 자손이 되겠다라는 식의 어떤 그 리플라이를 함으로써 이 윌버포스에게 아주 역공을 가하는 그런 그 토론으로서도 이제 유명한 그런 그 일화를 남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헉슬리 또 아까 얘기했던 이 엑스클럽 이런 사람들의 이런 이 단체 또는 모임의 그 적극적인 어떤 그 서포트 이걸로 인해서 19세기 후반에 결국은 그 전까지의 어떤 주도적인 그런 그 관점이었던 생명체가 그래도 신에 의해서 설계된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 설계 관점이죠. 우리가 뉴턴을 공부할 때도 좀 얘기했었고, 그 이후에 자연신학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그런 그 설계적 관점을 드디어 이제 19세기 후반에 와서 이 다윈의 진화적 관점이 이제 대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물학의 어떻게 보면은 그 패러다임이 이 설계에서 이제 진화로 바뀌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다윈의 이론이 중요하게 평가받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수용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학자들은 과연 다윈이 주장한 어떤 그런 이 점진적 변화가 정말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창조적 힘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찰하는 그런 변이는 어찌됐든 콩은 콩이고 팥은 팥이지, 콩에서 팥으로 탁 변하는 그런 거는 우리가 보기가 어렵고, 결국 과연 자연 선택만으로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그 점진적인 변화만으로 정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생명체가 다 나올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그런 학자들이 좀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다윈의 그 자연 선택설을 새롭게 이렇게 주목받게 만든 그런 사건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많이 발견되게 된 돌연변이 형태의 그런 발견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돌연변이라는 게 뭔지 다 알 걸로 생각되는데, 갑자기 가끔 가다가 아주 다른 형태의 그런 개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특별한 어떤 물론 어떤 뭐 작용을 시키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또 더 잘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이 돌연변이가 20세기 이제 들어와 갖고서 이게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이제 하게 됐냐면은 돌연변이하고 자연 선택이 이렇게 서로 같이 작용을 하다 보면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다윈이 원래 처음에 얘기했던 그 진화론도 이제 20세기 중반기를 거치면서 이제 좀 더 뭐랄까 다듬어졌다 그럴까 이런 그 새롭게 발견된 이런 사실들을 이제 이렇게 합해 갖고 이제 그런 거를 종합해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이론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돌연변이와 함께 이제 유전학적 개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합쳐져 갖고선 1930년대 또는 이제 40년대쯤 해갖고 그 다윈의 그 오리지널 자연 선택설을 이제 좀 보강한 그런 새로운 그 다윈주의가 나오게 되는데, 그걸 이제 신다윈주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니오 다윈이즘. 그래서 이 신다윈주의는 결국 원래 다윈이 주장했던 내추럴 셀렉션, 이 내추럴 셀렉션의 이 뮤테이션, 이 돌연변이의 개념이 이제 합쳐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추럴 셀렉션과 뮤테이션 어떤 그 조합으로서 이 생명체의 진화를 설명하는 그런 관점이 이제 신다윈주의다. 즉 랜덤 뮤테이션에 작용하는 내추럴 셀렉션에 의하여 생명체가 크게 변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이고, 결국 그런 것이 현재 굉장히 다양한 서로 굉장히 다르게 보이는 다양한 형태의 그런 많은 생명체들을 만들어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신다윈주의적 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현대 진화론 하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메인스트림 에볼루션 시오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신다윈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요소, 내추럴 셀렉션 플러스 뮤테이션, 그걸로써 어떤 생명체의 다양한 형태를 설명하는 그런 관점이 이제 신다윈주의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신다윈주의를 이제 확립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또 역할을 한 사람이 헉슬리. 이 헉슬리는 아까 얘기했던 그 헉슬리가 아니고 토마스 헉슬리의 손자입니다. 줄리안 헉슬리. 줄리안 헉슬리하고 예를 들면 조지 심슨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이 진화를 주장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조차도 진화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가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견해가
다른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줄리안 헉슬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떤 진화가 좀 뭔가 나은 세계로 나아간다라는 좀 그런 진보주의적 관점을 가졌던 반면에 이제 조지 심슨 같은 경우는 아주 철저하게 좀 그 유물론적 관점을 또 주장한 그런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진화론을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견해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니오 다윈이즘 나가서 다윈이 원래 주장했던 이 자연 선택설은 생명체의 어떤 진화를 주장하는 거지 최초 생명의 어떤 발생을 설명하는 이론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윈은 그 최초 생명이 어떻게 생겼는가에, 어떻게 생기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지난 시간에 내가 잠깐 보여줬던 이 다윈의 그 종의 기원의 결론에도 보면은 다윈이 그냥 그 최초 생명은 처음에 몇 개 또는 단 하나의 형태로 있었다라는 라는 식으로 그냥 전제를 했지, 이것들이 그러면 그 이전에 어디에서 이것들이 오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이 종의 기원에서는 이제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윈이 설명하려고 했던 거는 그 생명체들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다양성이 어떻게 이 오랜 시간의 진화 과정을 거쳐서 이게 만들어질 수 있었는가, 이런 거를 이제 설명하려고 이제 다윈은 했던 것이지, 그거의 모든 어떻게 보면은 그 뿌리가 되는 최초 생명체가 어떻게 생기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제 다윈은 얘기를 안 했는데, 근데 이제 20세기에 들어와 갖고선 그런 최초 생명체를 그 물질적 관점에서 또는 이 화학적 관점의 과정에서 화학적 과정의 어떤 그런 그 변화로서 최초 생명체의 출현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이론들이 이제 제한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이 케미컬 에볼루션이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진화 생물학에 어떻게 보면은 두 개의 그 기둥을 이루고 있는 그런 그 이론은,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네오다윈이즘, 신다윈주의. 요거는 이제 생명체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었는가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이 진화적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케미컬 에볼루션은 그렇다면 최초의 생명체는 어디에서 왔는가? 왜냐하면 이런 모든 진화적 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 처음에 최초의 생명체가 어느 시점에선가는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그 이론이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그 몇몇 과학자들에 의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제한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케미컬 에볼루션 마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생명의 기원 문제를 우리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 부분이긴 한데, 이제 아마 여러분이 오파린이라는 사람의 이론을
또 이 사람의 이름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오파린의 이 가설, 그러니까 최초 생명이 어떻게 생기게 됐는가 하는 거에 대한 이 오파린의 이 가설과 그 다음에 이 오파린의 가설을 서포트하는 것으로 좀 보였던 그 후에 밀러하고 유리라는 사람의 그런 실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케미컬 이볼루션 그 모델의 그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네오 다윈이즘하고 케미컬 에볼루션 요거를 이제 좀 현대 진화론을 생각할 때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헉슬리가 굉장히 그 당시에 이 보수적인 종교계의 반발을 막아내고 다윈의 진화론을 생물학계의 중요한 이론으로 자리 잡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헉슬리는 이런 종교계의 반발을 과학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 자신들의 어떤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세력들의 그 이성에 대한 도전, 과학에 대한 도전으로 이렇게 대중적으로 설파를 하면서 굉장히 이 보수적인 종교계의 반발을 그 막아내는데 성공했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헉슬리가 기고한 글 중에서 인용된 건데, 여기서 보면 이제 헉슬리가 그 당시 그 보수적인 종교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기 초에 이제 과학과 종교의 관점을 바라보는 두 개의 중요한 그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컨플릭트 세시스하고 컴플렉시티 세시스. 이 컨플릭트 세시스가 이제 이 과학과 종교를 어떤 충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거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19세기 후반에 이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하면서 이 과학과 종교의 마치 충돌처럼 비춰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됐다고 볼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헉슬리 같은 사람은 그런 그 종교계, 보수적인 종교계의 반발을 과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어떤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세력으로 이렇게 대중적으로 설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그것들을 분쇄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